아까 말씀드린 대로 PPT 원고를 옆에 띄워주시고 같이 보시면 제가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교과서 수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수업 소개를 할 때는 교과서 수업과 독서 교육을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고민을 시작했어요. 교과서 수업은 수행평가랑 약간 다른 결이기 때문에 정말 동료랑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손댈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항상 어디서 발표를 하면 선생님들이 동료와의 합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이거는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학교에 있는 동료한테 선생님 이렇게 들었는데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분이 못하겠다,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화만 돋게 되는, 저 사람은 왜 좋은 걸 안 하려고 하지? 오히려 동료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원고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손을 봤는데요. 전반부는 동료와 합의를 했을 때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막연하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지금 교직에 온 지 13년이 됐는데 독서교육 시즌1을 제가 그 13년 전에 경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침 독서 운동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애들이랑 책을 읽는 걸 시작을 했죠. 저 혼자 생각하기엔 지금 시즌2인 것 같아요. 교육과정에 독서교육이 들어오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초중고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즌3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두 번째 시기는 개별 교사의 분투와 희생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다면 세 번째 시기는 같이 뭔가를 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희 그 물고방 자료집에도 쓰여 있잖아요. 혼자의 훌륭함보다는 함께하는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수행평가와 교과서 모두 의미를 담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원고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원고에 쓰여 있는 내용은 동료와 동료성을 구축하는 이야기, 그게 됐을 때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두어서 맞춰져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내용을 교과서 수업에 적용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수업이 답답한 이유는 저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재가 매력이 없죠. 그리고 학습 활동이 너무 구립니다. 제가 PPT 1쪽에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 학교 교과서예요. 저희는 모 출판사의 문학교과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건 출판사를 떠나서 대부분의 교과서를 봤을 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문제의식이죠. 너무 밋밋해요. 학습 활동이. 왼편에 있는 내용은 시조 3편이에요. 시조를 3편 시기별로 놓고 특성과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문학의 멋짐 그리고 글읽기의 멋짐, 가치에 대해서 애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학습 활동에 실려있는 건 소재의 의미 찾기, 주제 찾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왜 굳이 찾아서 읽어야 하는가, 시험 문제를 더 잘 풀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걸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의미 있어라고 말할 때 저희 너무 궁색해지잖아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교실 안에 3명 깨 있는 상황 저희 엄청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서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반장 깨 있고 내가 자버리면 저 불쌍한 교사가 앞에서 너무 난처하겠지 싶은 착한 애 하나 깨 있고 나 깨 있고 나머지 자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학습 활동의 의미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왼편은 그 농무예요. 농무에 실려있는 학습 활동인데 이것의 문제는 모두 다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당시 사회상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건데 문학 수업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사회나 현대사 수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비문학 독서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가르치는 국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국어 교재에 실어 놓고 저희가 그걸 전달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4월에 다들 되게 심란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온라인 수업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는 영상 제작도 못하고 이런 돌발상이 생겼을 때 저 같은 경우 지금 많은 동료들이 있고 지금 맞은편에서 응원의 눈빛도 바라봐 주시는 친구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었지만 그냥 한 명의 교사로서 애들이랑 온라인 수업할 때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힐 것인가,
분명히 사교육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너무 하찮고 비루할 텐데 어떻게 공교육이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한 공간에 애들이 함께 하면서 교사와 호흡하고 그런 상호작용이 바탕에 깔린 채로 애들과 수업을 하고 있어가 공교육의 큰 가치였잖아요. 함께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고민하고 세운 결과는 뭐였냐면, 제가 지금 고2 문화학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참고서에 있거나 혹은 요새 작품명, 작가명 검색하면 학원 홍보 포스팅이 엄청 많이 나와요. 되게 자세하게 그 학교별 기출문제까지 안내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수업에 담아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게 공부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건 문제이지 않나? 함께함이라는 상황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공부는 이런 거야, 문학을 공부할 땐 이런 내용을 생각해 라고 제시하는 역할이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납작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을 지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동료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적으로 돌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 공부를 하다가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한 친구들이 있겠죠. 걔네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하는 걸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하는 공부의 내용이 애들이 학교 바깥에 나갔을 때 공부를 꾸준히 할 거 아니에요? 국어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의 정보 혹은 생각거리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해나가는 공부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교육은 일단 목표 자체가 성적을 높이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 우리가 알려주는 내용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교과서를 의미 담아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하게 한 해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활동한 내용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갑자기 제가 연수의 주제를 동료성 구축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도입부부터 생각한 계기는, 도입부에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거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동료랑 친하게 친구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저도 모든 동료를 다 좋아하진 않거든요. 친구는 아니지만 같이 협력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올해 저의 화두였어요. 약간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저희 학교 4월에 교과협의회 장면이에요. 되게 하나의 가능성을 찾은 것이, 코로나19 사태는 저희한테 너무 큰 고통을 줬지만 많은 생각거리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그 이스라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킨 것과 비슷하게 저는 관성을 되게 많이 깨는 시도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를테면 저는 물고방에서 이제 11년째 함께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모임에 큰 기대를 안 가졌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랑 협의를 하면 어떤 내용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이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친한 사람들이랑 바깥에서 공부를 해야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랑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올해 4월에 5월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협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되게 강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아무도 이게 알고 있는 지식이 없는 것에 전부 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하나도 민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수업 이야기를 할 때면 내가 어떤 지점이 힘듭니다라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솔루션을 구하면 너무 좋긴 하지만 나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보일까봐 되게 저어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편하게 같이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구조가 됐어요. 각자 노트북을 들고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이렇게 좋고 어떤 지점이 어려워라고 얘기하면 다 어려운 게 당연하니까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 과정이 진행됐는데, 그때 저는 동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했어요. 다들 더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구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거를 못한다는 거 드러내는 게 힘들어서 이야기를 안 했구나. 그럼 그런 걸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너무 좋겠다. 저는 물고방 너무 사랑하고 좋거든요. 선생님도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랜선으로라도 접속해서 함께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학교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 그런 협력체를 구축하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시도를 할 것도 없어요. 되게 간단했어요. 슬라이드로는 5쪽을 보시면 됩니다. 5쪽을 보시면 되는데 저희 책자에도 실려 있어요, 선생님. 저희 책자에 17쪽에 있습니다. 17쪽에 저희 그 선생님들이랑 그 교내 메신저로 나눈 대화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하지 않아요. 친구가 되는 것과 동료가 되는 건 달라요. 친구는 인생에 한두 번만 있어야 돼. 더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사회성이 엄청 뛰어나거나 활발하거나 아무나 보고 막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다. 선생님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학습지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수업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엄청 전투하는 자세로 다가갔어요. 그 선생님들이랑 협의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 2월에 저희 다 경험 있을 거예요. 교과 협의회 할 때 처음 만나요. 그럼 나랑 같이 수업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막 정보를 막 들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이 들리면 막 교과서로만 수업한대 이런 말 들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꼬실 것인가, 혹은 어떤 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꼬장을 부릴 것인가, 어디까지 내 수행평가와 교과서 수업의 지분을 이렇게 확정 지을 것인가를 되게 준비를 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문득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은 그건 동료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독서교육에 아주 강한 의지와 확신을 갖고 진행하고 있지만 그분도 방식이 그러니까 다 좋고 나쁘고로 떠나서 나름의 추구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할 텐데 내가 그 사람의 자아 실현을 방해할 권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행복하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도 하고 싶어 할 텐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일단 다친 마음으로 만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막 하는 차였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n분의 1로 수업을 나눠서 진행하는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3명이라면 3명이 돌아가면서 학습지를 만들고 그걸로 수업을 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 하다 보면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냐면 저희 교육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학습지로 수업을 하면 뭐 이런 걸 가르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애들한테 그거 알려줘야 돼. 너무 싫은 거예요. 다 경험 있으시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는 너무 싫은데 학습지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걸 말해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이 싫어지고 저 사람 뭐지 멀어지고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안내드린 이유는 뭐냐면 n분의 1로 나눴는데 학습지를 제가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제가 보낸 첫 메시지가 그거예요. 남신의주 유동 박지봉방 학습지를 만드는데 선생님들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답신으로 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답신을 보내신 거예요. 홍 선생님은 뭐 시인 관련 영상 뭐 하고, 그리고 어떤 시어 하고 싶고, 박 선생님은 자기가 수업하고 싶은 내용 아예 PPT에 담아서 보냈어요. 그럼 저는 거기 실려있는 질문을 취합해서 학습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드는 담당은 저지만 세 사람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만들어지면 항상 저희의 화두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애들한테 어떤 순서로 질문을 제시하면 사고가 활성화될까?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물어도 어떤 순서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차로 취합된 걸 만들면 그 두 번째 쪽은 제가 파일을 빠뜨렸어요. 파일을 빠뜨렸는데 두 번째에 따라오는 그 대화 내용은 1차 학습지를 만든 후에 확인해 주세요 라고 보냅니다. 저희 슬라이드 6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슬라이드 6쪽에는 박 선생님이 남신의주동 박지봉방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고, 저는 되게 격렬하게 리액션을 했죠. 저 격렬한 리액션 되게 애용해요. 애용하는데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에 리액션은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성격 따라 이게 오글오글 걸어서 할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오글오글한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돼요. 메시지만 보내도 관계가 되게 많이 좋아져요. 친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슬라이드상 오른편에 있는 내용은 제가 박 선생님한테 답장으로 보낸 내용이에요. 저희가 모아놓으니까 이 남신의주 유동 박지봉방이 너무 훌륭한 시여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주제에 도달하는 법을
학습 문제로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에 형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신의주 박시윤 공방 같은 경우는 모든 작가들이 엄청나게 머리를 써서 자기가 전하려는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과 형태를 갖추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 그 화자의 정말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서술어들이 다 동사나 형용사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이제 깨달음의 이름에서 결국 갈매나무를 떠올리죠. 그 부분에는 서술어가 이다, 것이다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다와 것이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오는 말을 강조하거든요. 나는 빵을 먹는다, 동사로 끝나는 먹는다와 내가 먹는 것은 빵이다, 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빵인 것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오는 말에 대한 무게와 애정이 전혀 달라지죠. 시인은 그 서술어의 변주를 통해서 자기가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바에 방점을 찍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낸 답신에는 형식에 대한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실려있고, 그 내용이 추가된 채로 이제 수정된 결과가 나와요. 이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선생님 동료를 설득할 때,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독서교육이란 하나의 그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이런 주제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은 뭔가를 하자라고 할 때 희생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희생을 시키면 안 돼요.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느낌을 전혀 주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힘은 덜 들지만 내가 얻는 게 많구나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학습지를 돌아가면서 만듭니다. 일단은 돌아가면서 만드니까 내가 만드는 건 그 3번 수업할 때 한 번이니까 일단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학습지를 만들 때도 약간 부담이 있어요. 막 만들지만 일단 부담은 있거든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3명이 다 조금씩 보태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때 더 좋아지려면 제가 6쪽에 보내드린 제가 드린 메시지의 예시처럼 답안이 쓰여 있어야 돼요. 지필평가 문제 낼 때 동료 교사한테 원하지 받았는데 답 안 쓰여 있으면 진짜 열받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풀어야 되잖아요. 학습지를 받을 때도 그냥 이 문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삘이 왔을 때 저희가 막상 예상 답안 써보면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 내도 이 문제 정말 멋지다, 이거 정말 애들이 뭘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수록 저희가 그 연구부에 내는 답안 쓸 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질문을 주는 사람이 답안을 써서 줘야 돼요. 그래야 만드는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답안을 일치시킨 상태로 받아야 되는 건 저희가 각자 다른 사람이 수업을 하지만 각각의 주안점을 담고 애들한테 전달되는 내용이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필평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습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고 또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동료들끼리 오히려 동학년 국어교사랑 대화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방금 BGM이 깔렸어요. 이런 식으로 동학년 국어교사랑 수업 괜찮으세요? 선생님 어떤 교육관을 갖고 계세요?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친한 거랑 동료는 달라요. 그리고 친구끼리도 사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너 어떤 마음으로 국어를 가르치니?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문제, 이 사람이 만든 답안을 받으면 이 사람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감을 잡게 되어서 훨씬 좋아요. 보통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는 지필평가 문제 받아봤을 때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각 수업 진행할 때마다 알게 되고 분명히 거기서 영향을 받거든요. 저도 이번에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의 그 꼼꼼한 진행 방식이 되게 발판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영향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각 잡고 만나자가 아니라 정말 톡에서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교류할 수 있는 건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친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랑 친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력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 이 정도지만 수업을 합의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7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동료랑 합의가 되니까 이것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메모한 내용을 담았는데, 교재에는 15쪽에 있어요. 교재 15쪽에 있는 메모 내용은, 그리고 슬라이드 7쪽에 있는 메모의 내용은 제가 판 아이패드가 한두 대가 아니고 아이패드로 메모했거든요. 사세요. 여기는 문학 1차 지필평가에 들어간 범위예요.
그래서 1차 집필평가에 문학책에 실려있는 작품들이에요. 일반적으로 현대시는 별에는 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그리고 현대소설은 논이야기, 그리고 고전시가 저 관동별곡 진짜 혐오하거든요. 너무 혐오했는데 13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관동별곡 수업을 막 기를 쓰고 막 다 제끼면서 피했는데 이번에는 관동별곡을 좋아하는 동료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넣었어. 관동별곡 들어가고 현대시에서 그 김수영 작가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같이 수업했습니다. 일반적인 문학 수업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옆에 메모를 해둔 건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동료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 수업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애들이랑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 일반적으로 지식 전달하면 우리는 학원에 밟힌다 이거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이 저희 조금 뭔가 의미를 좀 실어서 이야기해보는 거 해볼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게 됐지만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이랑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애들의 사고 과정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툴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 수업을 하는 거 너무 아깝다. 상황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 조금 의미를 담아 볼까요? 얘기를 하고 오른편에 있는 메시지들을 담아서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하나의 큰 초점을 두고 학년을 운영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그 교사들에게 받은 영향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 뭔가 말을 한 건 생각나지만 수업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데 그게 강렬하게 남았어는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이럴 거라면 각각의 작품들에 담겨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건 정말 의미 없지 않나? 살면서 뭐라도 떠오르는 걸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수업이 애들한테 강하게 남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남지 않는다와 무의미하다는 다르잖아요. 저는 낱낱이 강하게 남지 않을 테니까 분위기로 크게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했지 라는 분위기, 그리고 이런 분위기, 서로 연대하는 와중에 누가 이야기했는데 받아주고 이런 분위기를 몸에 익힌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1학기에 삼은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고통에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시점에 애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막 사탕 발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네 50분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도 별거 아닌 그냥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너무 큰 고통이고 너무 시간이 아까운 일인데 그걸 뺏는 게 되는 건 좀 그러니까 뭐라도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 뭐라도 전달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 세대 애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을 자존하게 하는데 일자리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는 일단 인공지능, 로봇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죠, 인간은.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일자리를 떠나서 더 많은 부분에서 좌절을 너무 많이 할 텐데 그러려면 내가 뭘 주어줘야 되나? 그러면 지금 겪는 고통이 무의미한 건 아니야 라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제재는 다 그 주제로 엮였어요. 이를테면 당연히 일단 별에는 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일단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잖아요. 그렇게 출발을 하고 그리고 관동별곡 제가 혐오한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했냐면 이 사람이 그 강원도 관찰사가 되잖아요. 강원도 관찰사가 됐는데 자연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만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신선을 찾아가고 싶고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에 이게 충신 연준지사니까 임금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돌아가죠. 애들한테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겪은 갈등, 그 고통의 과정은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 만약에 그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과연 그건 좋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든 작품은 그리고 저희가 그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은 대체로 좋다고 인정받는 것들이니까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증언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흐름으로 엮여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은 연대니까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한 학기 동안 이야기하고
다른 작품들로 변주해가면서 다른 결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제가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 일이었고, 동료와 협의를 하니 학습지 이 내용이 다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런 생각을 뚜렷이 갖고 있지 않아도 나는 모든 학습지에 내 지분은 3분의 1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깔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수업 마무리를 이런 얘기로 지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수업을 시험 어떻게 냅니까? 선생님 라이브 채팅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이 수업을 정주혁 선생님 이거 어디 갔죠? 정주혁 선생님 맞습니다. EBS와 달라요. 이런 아름다운. 이섭 선생님 반성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이건 약간 제2의 자아 같은 부캐 느낌이라 학교에서는 엄청 하찮답니다. 어쨌든 전 그 두 분께 일단 바나나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8쪽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글씨를 작게 실어놨어요. 일부러 부끄럽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선생님 되게 간단해요. 수능형으로 내면 돼요. 수능 문제는 이미 지식 암기형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선생님 수업생 이런 이야기 하면 시험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능형으로 나와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게 정말 맞는 말이니까 수능 다 그렇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작품과 관련되는 글을 엮어서 내는 저희 EQ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확인하는 그 문제 스타일로 내고 있고,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혀 아무 문제도 없고, 애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 평균이 한 60점 정도 나오고요. 온라인 수업 상황이 되니까 한 50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동료교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수능과 모의고사가 저희의 그 바라는 바로 교과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정시 전형 확대에 아주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뭔가 집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단순한 의문 아니죠. 그 반감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게 아주 좋은 근거가 되니까 선생님도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그 삐질삐질 2화에서도 잠깐 안내를 드렸는데,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교과서 수업에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찾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문학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매력이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제재를 수업할 때 다른 매력적인 다른 글을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고1 교과서의 종탑 아래에서 라는 그 6.25가 배경인 작품이 있습니다. 가르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윤홍길 작가가 쓴 건데, 이거를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애들이 너무 전쟁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을 소개하고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건지, 사람들의 그 일상과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지 보여주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 제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애들이 전쟁 너무 무서운 거구나, 이 소설 작품의 그 교과서에 실린 이 작품의 주인공이 얼마나 큰일을 당했는지 전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막 증언을 하고 저희끼리 그래 의미 있는 수업이었어 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게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어떤 점 때문이냐면, 제가 국어교사라 해야 하는 일은 애들이 어떤 글을 만났을 때 그 글 자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저희처럼 많은 책을 찾아 읽지도 않고, 그리고 알고 있는 상식의 폭이 아주 넓지도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글을 만났을 때 이거에 관심을 심을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서 굳이 읽지 않아요. 그냥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옳았나? 얘네를 장기적인 독자로 만들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책을 제대로 읽는 걸 알려주고 싶었으면 이 글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을 제가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었으니까 애초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요즘은 이 텍스트 자체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되게 좋은 자료는요, 고전소설일 때는 돌베개 출판사와 문학동네에서 나온 선집이 뒤에 해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쓴 게 많은데, 제가 원래는 저 학부 출신인데 논문과 교수님에 대한 그런 약간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에이 뻔하지 막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구운몽 수업을 준비하다가 제가 돌베개에 쓰인 그 해제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죠. 저는 아까 관동별곡도 혐오했지만 구운몽도 혐오했거든요.
구운몽을 혐오한 이유는 그 팔선녀 모두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뭐야 미쳤냐?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김만중 미쳤구만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제를 보니까 그 김만중이 조선시대 페미니스트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한 아내가 그 양소유에게 뭐 땡땡 지역에 가면 되게 재주가 출중하고 되게 비상한 여성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가서 만나보고 괜찮으면 아내로 삼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막 부들부들 했던 거예요. 뭐야 뭐 저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좀 미쳤구만 막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 해제에 거기서 그 여성의 그 잘난 지점이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되게 당차고 똑똑하고 기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성을 보는 시선을 다르게 설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아내가 8명이 너무 짜증이 났는데 그게 당시 여성들은 그 사회활동이 너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저작거리에서 여성의 그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당시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소문을 들었을 때 친구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은 여성들이 그 사람 찾아가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곁에 놓고 보려면 아내로 삼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소설 속에서도 아내끼리 서로 벗이라고 칭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내 8명이라고 하면 흔히 갈등, 치정 막 이런 거를 막 생각할 텐데 생각해왔는데 여성들이 맺어온 관계에 그 제약이죠. 그런 테두리를 정해뒀는데 이 사람들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각자 재능을 펼치면서 친구로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건 여성을 보는 새로운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한 작품이야. 그 의미가 있어 라는 해설을 보고 그 얘기를 애들한테 해줬어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작품 구운몽 이야기가 다른 걸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심화되게 해설을 펼치는 걸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너무 놀라워 싶은 걸 애들한테 소개하는 편입니다. 완전 최근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제가 컴퓨터를 못 보여드린 게 아쉬워요. 막 준비를 막 했는데 저 새벽에 되게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더 많은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엔지니어로서 뭔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했는데 인터넷이 안 되다니 어쨌든 그 화면으로 못 보여드리지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실 때 최근 작품은 예를 들어서 김애란 작가의 작품이라면 이거 따로 해설집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구글에서 김애란을 치고 신영철을 치면 신영철이라는 멋있는 평론가가 쓴 김애란의 글이 나와요. 그럼 저는 그걸 갖다가 쓰면 돼요. 그리고 구글 도서를 검색하면 구글 도서 페이지가 딱 뜨는데 구글 도서는 창작과 비평사의 본문 보기가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수영 그 시인 그 수업 준비할 때도 일단 김수영 창작과 비평 검색하면 그 사람에 대해 실려있는 창작과 비평호가 나오거든요. 그걸 구글 도서에서 입력해서 검색하면 그 내용 본문 내용이 아주 잘 나와요. 그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최근 그런 식으로 최근 작품을 준비를 하고요. 채널 예스는 정말 극최근 작품. 내가 교과서 작품만 읽다가 정말 요즘 핫한 사람 거 읽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또 평론가가 접근을 안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채널 예스에 실려 있어요. 제가 알라딘이 너무 굿즈로 흥해서 예스24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기업 걱정은 역시 일반인이 할 게 아니다. 그들은 컨텐츠로 승리를 하는구나. 그 채널 예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온라인 수업이에요. 온라인 수업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닥치게 됐지만 이거를 그 안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에 매여서 사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못했던 걸 온라인 수업에서 해보자가 올해 제 목표고요. 내년도 아마 지금 상황이 이럴 것 같다고 하죠. 그때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2가지는 오픈 채팅과 구글 문서 활용입니다. 선생님들 슬라이드에서 몇 쪽을 보시냐면 10쪽을 보시면 돼요. 10쪽을 보시면 줌 활용 회의가 부담스러웠어요. 실시간으로 뭔가 얼굴을 보고 하는데 뭐 튕긴다는 사람도 있고 막 처음 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웠고 저는 일단 여기서 기기를 맡고 있지만 원래 국어교사들이 기기에 약해서 제가 기기를 맡은 거지 아날로그적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오픈 채팅이었어요. 오픈 채팅의 장점은 선생님 11쪽을 봐주세요. 11쪽 이건 원고에 없고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나란히 펼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픈 채팅은 장점이 애들의 사고 과정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제가 코로나19가 망친 것도 너무나 많고 너무 비참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와중에 얻은 것은 오프라인 활동에서 관성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토의 활동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토의를 시켰는데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유의미한 소통인지, 각자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듣고 그걸 자기화, 체화시켜서 뭔가 제3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토의가 하는 일인데 그냥 말만 시키고 있다는 거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어요. 생각을 했지만 그걸 개선하지 못했던 것은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내 몸은 한계인데 여러 모듬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다 강화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닥친 온라인 상황에서 오픈 채팅을 하니까 애들의 사고 과정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는 오프라인 100% 등교를 하게 돼도 얘를 반드시 포함할 생각이에요. 국어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애들의 사고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다른 곳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건 10년, 20년 전 학생들한테 너무 중요하고 국어교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요즘 애들은 말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교과에 토의활동 너무 많이 할 수 있고 표현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걸 다듬어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채팅이 정말 아주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쪽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제가 올해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일단 잘 토의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주안점을 둔 것은 지금 제가 애들이 한 그 대화 상황 예시를 실어놨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말에 반응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카카오톡은 답장 기능이라는 훌륭한 기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한 나의 피드백 혹은 뭐 추가하고 싶은 질문 같은 거 얼마든지 얹을 수 있습니다. 그 애들한테 답장 기능을 많이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한 학기가 지났으니까 애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하면 바로 답장 기능으로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 어른한테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배우지 않았거든요. 누구의 말에 질문을 한다거나 누구의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게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문화잖아요. 듣고 있고 그냥 토의는 서로 밝히고 어른들의 대화도 그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것을 아예 학습시키고 있는 게 올해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저는 착하고 따뜻한 교사는 아니에요. 저 되게 약간 냉정한 교사인 편인데 수업 시간에 제가 선의로 껴안았던 애들을 맞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왜냐면 되게 느리고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걔를 봤어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의 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땡땡아 한번 생각 얘기해볼래? 라고 하면 얘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 아무 말이나 해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가 아무 말이나 했어요. 그럼 내가 말했어 박수 막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무엇을 증진시킬 것인가? 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이건 교사의 성향 문제니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얘는 국어 시간에 느린 애는 사회 시간에도 듣고 과학 시간에도 듣고 편의점 가도 듣고 엄마 앞에서도 듣고 다 느리게 살 가능성이 아주 커요. 대리 앞에서도 듣고 막 이런데 얘네한테 남의 선의에 기대서 그 상황을 그냥 모면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 불편해서 뭐라도 했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진짜 얘한테 내가 한 말이 작용하고 기능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교사 취향이 전 나쁜 교사예요. 저는 되게 냉정한 교사예요. 아까 그 동료하고 친하지 말라고 했죠. 친한 친구는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학생한테도 제가 선의로 베푸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가 올해 저의 화두고요. 얘네한테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면 무엇인가가 지금 토의방에서 제가 실험하고 있는 바인데요. 느린 학생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학생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토의하기 전에 반드시 그 학습지를 미리 주고 그거에 대한 답안 쓰는 시간 20분 정도 줍니다. 그래야 내용 있는 대화가 오가거든요. 얘가 이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얘는 실시간 채팅에 참여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칭찬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얘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한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 애들이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그냥 그때그때 받아준다고 상황이 모면 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얘가 착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어쩔 거냐 상처받을 건데 그 애한테 이렇게 막 애가 막 부신거를 들어서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죄송할 거 없고 아니 죄송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 안 챙기고 네 공부하니까 상관없고 그 대신에 너는 여기서 기여를 하면 돼. 네가 미안해 하지는 말고 이 대화가 잘 굴러가게 기여를 하면 되는데 그 내용에 충실히 답하지 않아도 리액션을 제대로 해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말했을 때 답장 기능으로 어떤 거 뭐야? 라고 네가 궁금한 걸 질문을 해주면 대화가 되게 활성화되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 네가 아무것도 답을 쓰지 못했다고 만약에 민망하고 미안하다면 그거를 우리한테 기여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반에 그런 애들 한 5명 정도 있죠? 4분의 1 정도 그런데 걔네들한테는 네 저도 저의 훈련이에요. 선의로 학생을 대하고 그냥 상황 보면 아니라 얘네가 대부분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포지션을 맡을 것인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 그런데 사람은 집단 안에서 내가 아무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너무 외로워지잖아요. 너무 무가치해진다고 여기고 네 너무 고립되고 아프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용 가르치는 거 말고 집단에 기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옳겠다. 근데 얘는 채팅이라 그 내용이 계속 제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전 시간에 이랬지라고 땡겨서 말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진행 방식을 지도하는 건데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성 말고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애들하고 모든 활동을 할 때 올해는 사실 그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만약에 책대화 활동을 해요. 그럼 저는 책대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학습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경영서적을 많이 봤어요. 팀을 움직이는 힘, 막 이런 책 찾아 읽고 팀은 무엇으로 움직여지는가, 운영자는 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책 되게 많이 나와요. 경제 경영 분야에 몇 권 읽고 나서 애들한테 활동 계획서를 쓰게 하려고 했어요. 모든 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 먼저 받고 어떠한 활동을 할 텐데 어떠한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어떤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걸 받아서 그걸 같이 반영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전염병 때문에 못했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운영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그 국어교사계에서는 그 4인 모듬일 때 사회자, 기록자, 바람잡이 그리고 한 명은 뭐냐? 어제 있죠. 이렇게 4명인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얘네는 고등학생이니까 막상 사회에 갔을 때 그 역할을 막 정해서 막 하진 않을 거잖아요. 대학 가서 막 그 모든 프로젝트 하는데 자 바람잡이 해주세요 막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 수업을 모든 사람들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랜덤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얘는 말이 아니라 텍스트로 제가 계속 전달하는 거라 사회에 하는 애한테 사회자가 해야 되는 걸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채팅의 장점은 그 화면을 캡처해서 다른 방에 공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어 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모듬은 4개를 넘으면 안 돼요. 교사가 이런 유의미한 자극을 주려면 모든 개수가 많았을 때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수는 4개고요. 아까 제가 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가장 잘 들어가게 하려면 모든 조직은 4명이라는 게 저희의 큰 뭐랄까요? 전제잖아요. 모듬을 짤 때. 4명이 안 되니까 5명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4명을 한 모듬으로 짰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펴야 될 채팅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 그러니까 11쪽 슬라이드 그 채팅방 4개가 제 노트북 화면이거든요. 그걸로 꽉 차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도움을 주고 자극을 주고 교육을 하려면 그 4개가 최대치고요. 4인 모듬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의 규모. 그러니까 4인이 좋은 게 아니라 이만한 공간으로 모이니까 소통이 가능한 거고 6명의 모듬 활동이 힘든 건 6명이 나쁜 게 아니라 6명 앉으려면 넓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인터넷 채팅은 그런 게 물리적 한계가 없으니까 8명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쪼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선생님 16쪽을 보시면 아쉽네요. 제가 새벽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 컴퓨터로 띄워서 보여줄 수 없지만 하지만 PPT가 훌륭하니 이걸 보세요. 그 16쪽 보면 얘네 어떻게 그 참여시킬 거냐 궁금하실 텐데 QR 오픈 채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요. 1모듬, 2모듬, 뭐 3모듬, 4모듬 이렇게 만들고 지금 저는 슬라이드 16쪽에 편의상 뭐 1분단, 2분단 이렇게 써놨는데 모듬으로 만들고 그 칸에 그 해당하는 모듬 애들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모듬 이름 써주고 이 사람들은 QR코드를 이거 찍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돼 라고 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보시면 만드는 방 되게 쉽거든요.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고 거기서 QR코드도 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16쪽 QR코드는 중앙에 카카오톡 문의 있잖아요. 거기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바로 따서 우리 그 보통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 쓰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거 너희 찍고 들어오면 돼 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 활동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건 구글 문서와의 연동입니다. 구글 문서와의 연동인데요. 선생님 그 19쪽 슬라이드를 봐주시겠어요? 19쪽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지금 제가 애들한테 제공하는 활동지인데요. 구글 문서에 개인별로 문서 할당을 합니다. 개인별 문서를 할당하고 제가 매번 학습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면 붙여넣기 해줘요. 그 과정이 조금 귀찮긴 해요. 저는 4개 학급 들어가는데 4개 학급에 애들 개별 구글 문서에 제가 문서 그 활동지를 붙여넣기 하면 20분 지나요. 그러니까 4반 다 붙여넣기 하면. 근데 저는 20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활동지를 만들 때 저는 대화를 한 경험을 활용하는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활동지에 잘한 모둠의 그 톡 내용을 캡처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쪽에 보시면 특정 모둠의 발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20쪽에 질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 모둠은 어떤 점에서 토의를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이 모둠의 발언 중에서 좋은 거 뭔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그걸 봤으니까 내가 다음 토에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하나의 질문이에요. 애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사례를 분석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한 걸. 구글 문서는 장점이 뭐냐면 저의 올해 화두는 관성이에요. 계속 모든 걸 관성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상황 수업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관성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습지도 그래요. 그 시간에 내가 학습지에 집착하는 사람인 거 블로그 이웃님들은 아실 텐데 학습지 되게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한 장씩 나눠주고 그걸 정리하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매 시간 낮잠으로 나눠주는 학습지가 정말 그 학습을 뭐랄까요? 깊이 있게 만들어줬는가? 1시간씩 간절된 내용이었는데 애들이 저희가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게 하지만 실제로 포트폴리오 기능 안 하고 그냥 그 시간에 했던 거 누적하는 거지 그 내용을 열어보고 아 내가 이렇게 나아졌구나 뭐 전 내용을 비교해서 판단하고 하는 건 하지 못하거든요. 거의 채점자료로 활용이 됐죠. 구글 문서로 관리를 하게 되면 문서 1쪽부터 1쪽은 지금 그 첫 수업 그리고 제가 계속 누적하면서 붙여넣기를 하고 애들은 거기다가 답안을 쓰니까 자기가 답 쓴 내용이 지금 한 40쪽 정도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맘만 먹어 위에서 아래까지 스크롤을 올려서 내가 적어도 글을 3줄 정도 더 많이 쓰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학습지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얘는 스크롤하면 쭉 보이니까 저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까 그 1차 토의에서 이 모든 아주 잘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전 오프라인 수업에선 이게 끝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걸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2차 토의 다음 제재 하고 나서 토의할 때 스크롤 올려봐. 지난번에 너희가 쓴 거 있지 그거 적용해서 해 라고 하면 그게 적용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답장 기능, 사회자의 발언 같은 건 정말 학습되고 있다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슬라이드 21쪽을 보시면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좋은 토의의 방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와서 내 생각과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연습시키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21쪽에 있는 학습지는 제가 까만색으로 구획을 2개를 해놨는데 상단부에 있는 구획은 애들이 그날 토의한 내용이에요. 질문 3개였거든요. 질문 3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완성글을 쓰는 거예요. 그 질문 3개 다시 주고 이거 3개 중에서 뭐에 대해서 글을 쓸 거야? 를 정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본인 모듬이 채팅한 기록 있잖아요.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친구 발언 중에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 도움이 되는 말들을 추려냅니다. 그거를 학습지에 쓰는 거예요. 그게 제가 2번째로 검은 테두리를 구획한 내용이에요. 그 친구 발언을 옮겨 쓰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를 씁니다. 그걸 2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글을 쓰는 게 22쪽 내용이에요. 22쪽을 보면 내용은 어설퍼요. 자기 생각과 남의 생각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어른한테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1단원 내용이거든요. 초창기에 지금 이게 별에는 밤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색하지만 시도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한 학기 동안 진행했을 때 상당히 매끄러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놀랍게도 50분이 쉬는 시간을 딱 맞춰 진행을 했네요. 천재가? 뭐랄까 교과서 수업을 진행할 때 일단 교사의 영혼을 실는 법. 저 부끄러운 말할 때 천장 보고 수업하거든요. 더 이상 천장을 보고 싶지 않다. 수행평가에서 내 자아실현을 수행평가에서 폭발하듯 하고 교과서 수업 천장 보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 일단 동료와의 협의가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필요한데 그 지점을 내가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동료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한 동료성이 뭔가라는 걸 요즘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 1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자아실현, 나의 자아실현 이거를 합쳐서 1 더하기 1은 3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친해지지 않아도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걸 자꾸 확인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게 된다면 교과서 수업을 할 때 그 수업 내용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엮어낼 수 있다. 그게 애들한테 뭔가 얼룩이라도 남을 것 같다 라는 것이 2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런 수업을 할 때 의미를 실른다면 수행평가와 다른 지점이니까 수행평가는 뭔가 큰 활동을 시작부터 끝까지 애들 이끌어 나가는 경험을 하는 거라면 저는 교과서 수업은 사고 과정을 구체화시키는 그 세심한 걸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프로젝트와 얘는 사고 과정이라고 저는 역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할 때 지금 온라인 체제에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온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이 활동이 오프라인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을 해도 계속 이끌어 갈 텐데 어떤 점에서 이걸 권해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에 그 방송 사고가 나서 다들 막 긴장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10분 쉬고 저희가 만날 텐데요. 패들렛에 질문 올려주시면 쉬는 시간에 그것에 대한 답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중지 눌러주시면 돼요.